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0일 저녁 10시를 향해서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입니다. 대통령도 24시간, 노숙자도 24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100%의 치사율을 보여주는 이 병이 무엇이냐?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죽을 병.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병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되겠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집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국민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그게 바로 역사가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똑같은 시간대 70년에 그 백지 위에 그린 그림이 지옥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그리고 북한은 폭압을 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지금 저렇게 건재합니다. 3대가 건재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위대한 지도자는 한 분은 하야한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시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총회 시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승만, 박정희는 자기 성공의 희생자, 김일성, 김정일은 자기 실패의 성공자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압제에 성공했기 때문에 장수를 누리고 제명대로 살고 북한 주민들은 불행해진 것이죠. 박정희, 이승만 두 사람은 그들이 가르친 민주주의, 그들이 만들어내는 중산층이 반발을 해가지고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자기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북한 3대는 자기 실패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김정은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오만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절대로 김정은까지 김일성처럼 죽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그만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면서 세계사 산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이 오발 오피스라고 불리는데, 그 오발 오피스가 있는 웨스트 윙, 백악관을 다룬 영화에 자주 나오죠. 웨스트 윙 벽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 놓았다가 그 사진을 떼버리고 김정은과 찍은 사진, 최근에 싱가포르 회담할 때 찍은 사진을 걸었답니다. 이것을 보도한 월스트리트 백악관 출입 기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마크롱 대통령과 최근에 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좀 관계가 껄끄러워졌는데 그것이 이런 사진 교체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다. 또 만나보니까 참 멋진 사람이더라. 북한 주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사랑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농담이 아니라
이 사진까지 6장이나 걸어 놓았답니다. 걸어 놓은 걸 보니까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건 뭐 집무실에 걸어 놓았으니까 자랑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독재자에게 뭔가 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상징적인 프랑스 대통령 사진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히틀러와 똑같습니다. 히틀러 사진을 백악관에 걸어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것을 걸어 놓았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탈린 사진, 히틀러, 무솔리니 사진 걸어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학살자, 암살자, 반인류 범죄자의 사진을, 그것도 아들뻘 된 사진을 부끄럼 없이 거기에 걸어 놓았을까요? 그래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따르는 팬클럽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뭔가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시진핑을 떼놓고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 보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북경에 가 있습니다. 북경에서 시진핑의 품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회담 결과를 보고하러 간 거죠. 그리고 지침을 받으러 간 것이죠. 지침을 받은 것이죠. 김정은은 시진핑의 놀이개라고 보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안전합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잡은 게 아니고 시진핑이 김정은을 통해서 트럼프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미 트럼프가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진핑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왕이 외교장관을 통해서 발표한, 외상을 통해서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 상중단이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하면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자. 그 다음에 회담 국민으로 가자. 이게 트럼프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가 말하는 일괄적 단숨에 타결을 하는 거, 그거 어렵다. 단계적으로 하자. 동시적으로 하자. 그것도 이번에 트럼프가 받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포섭을 해가지고 시진핑에게 대항하는 대항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워낙 트럼프가 실패했으니까 트럼프를 좀 봐주려고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의 국가 이익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안전하게 되느냐, 우리가 자유를 잃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도움이 되면은 시진핑의 행동을 칭찬하고, 거기에 반대가 되면은 트럼프를 비판을 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도와주는 미국에, 그게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뉴욕타임스든지 CNN이든지 그 사람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 한반도의 주인은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갖다 바친다든지 포기하면 안 된다.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와 미국 사이에는 정말 숙명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통령 사진을 떼고 김정은 사진을 갖다 붙이는 걸 보고 트럼프가 이 배은망덕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은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가져다 준 제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18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7년 전쟁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1756년에서
1763년 사이에 7년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주 상대는 합스부르크 왕조가 다스리던 이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또 하나는 프러시아였습니다. 프러시아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거기 프리드리히 2세라는 아주 영명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태각하다가 벌어진 것이 7년 전쟁인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양쪽으로 다 갈라졌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쪽으로 붙은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하고 러시아입니다. 프랑스하고 러시아. 그리고 이 프러시아 편에 선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이렇게 7년 동안 싸우는데 이 전쟁은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에서 식민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 이 해양 발전사를 보면은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해외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진출해요.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영국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 인도와 나중에 아프리카로 갑니다만 인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죠. 그래서 북미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민도 오고 또는 종교 탄압을 피해서 청교도 같은 사람들도 건너가고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곳곳에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뒤따라온 것이 프랑스였어요. 프랑스가 북미 대륙에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7년 전쟁은 인도와 이 미국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영국이 이깁니다. 영국이 카나다에 있던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지금 퀘벡 지방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영국군이 프랑스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식민지 제국의 이제 선두 그룹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세계 전쟁이라고 합니다. 7년 전쟁은 세계 전쟁이다. 무대가 7년. 여기서 영국이 이깁니다. 프랑스는 복수의 칼날을 지금 갈고 있을 때 바로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죠. 미국 독립전쟁은 세금 문제로 일어납니다. 세금 문제. 세금을 많이 물리는데 반발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럴 바에야 영국에서 독립국을 만들자 해가지고 일어나는 이 전쟁이 독립전쟁이죠. 독립전쟁의 지휘자는 누구냐 하면은 조지 워싱턴이죠. 워싱턴. 이 사람은 과거에 영국군에 근무를 했습니다. 영국군에 근무할 때는 또 이 7년 전쟁 때 프랑스 군대하고 싸워서 프랑스 군대를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이 지휘하는 이 독립군은 사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정규군도 아니고 좀 민병대고 하니까 소수의 이 영국 진압군한테 계속 밀려서 연전연패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진압이 되게 돼 있었어요. 이때 프랑스가 끼어듭니다. 또 이 독립군에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을 프랑스로 보내가지고 이제 외교 공작을 하는 것이죠. 외교 공작.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가 7년 전쟁에서 진 복수전을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즉 독립군을 이 조지 워싱턴의 미국 독립군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대규모로 합니다. 처음에는 이 탄약을 막 보내줍니다. 어느 전투에서 미국 독립군이 선 이 탄약, 총알 이런 것의 90%가 프랑스가 보내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드디어 실병력을 보냅니다. 대서양 함대를 보내고 약 10,000명이 넘는 정규군을 보냅니다. 10,000명이 넘는 정규군을 보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독립군이 살아나서요. 마지막 결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1781년입니다.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계속하다가 1781년 버지니아 주의 항구에 요크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크타운에 있던 약 9천 명의 이 영국군, 그 영국군 중에는 또 용병이 독일군이 많았어요. 이 9천 명의 영국군을 포위를 합니다. 약 18,000, 약 2만 명의 병력이 포위를 하는데 프랑스군이 그 중에서 약 9천 명, 반이나 되고 군함이 29척, 독립군이 뭐 8천 명, 이런 병력이 포위를 하는데 여기서 영국군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을 해버려요. 전투의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투 규모 자체보다도 그 상징성이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 정치권에서는 미국 독립운동하는 거 이게 막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러니까 반전론이 많았어요. 그때 이 요코타운에 있던 영국군이 항복해버리니까 영국 정치권에서 확 돌아버렸습니다. 이제 독립을 허용하자. 이렇게 해서 미국 독립을 영국이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무슨 덕을 보았느냐? 덕복이 별로 없어요. 기분 좋은 것 빼고는. 여기에 전비를 너무 많이 썼어요. 이때가 루이 16세 시대입니다. 재정이 적자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됐어요. 세금을 거두려니까 프랑스의 부르주아 그룹이, 자본가 그룹이 그게 반발하고 났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으로 갑니다. 대혁명.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에는 미국의 독립운동을 돕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던 루이 16세의 재정 파탄이 그 원인입니다. 좀 억울하죠, 사실은. 이런 사정을 기억을 한다면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사진을 떼고 어린 독재자, 미국의 적인 김정은 사진을 거기 걸 수가 있습니까? 역사에 대한 무시.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프랑스와 이 영미권, 미국이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은 워낙 자존심이 강하니까 한때 프랑스어가 사실은 영어를 지배하고 했던 시절도 있고 하니까 영어를 배우기 싫어하고 프랑스어를 항상 쓰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한 10여 년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영어 알아들어도 프랑스 말로 답하고 뭐 이런 식도 있었는데 요사이는 아무래도 영어의 압도적인 힘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프랑스와 미국은 협력할 때는 또 협력을 합니다. 이게 참 그 모양이 근사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공으로 프랑스가 위기에 빠졌을 때 물론 영국이 도와주고 마지막에는 미군이 들어온 거죠. 우드로 윌선이 참전을 결심을 해가지고 대군을 보내서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꺾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독일의 전격전에 걸려가지고 그 막강한 프랑스 군이 6주 만에 항복을 합니다. 영국밖에 남지 않았어요. 처칠의 영웅적인 투쟁이 계속되다가 일본이 1941년 12월에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미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에 이루어집니다. 노르만디에 상륙해가지고 프랑스를 해방하죠. 그리고 드골이 망명정부를 이끌면서 이제는 패전국인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가면은 성전국이 됩니다. 성전국이 돼요. 그래서 독일을 분할 점령하는 네 나라,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처칠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이젠하워가 또 도와준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시켜준 프랑스가 그 미국으로부터 1차 대전, 2차 대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마움을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
지금 뉴욕 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게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프랑스가 준 선물이죠. 역시 미술 강국이니까 좋은 미술품을 하나 준 가장 인기 있는 조각품 아니겠습니까? 그 골조는 이 철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보셔서 이 지하철을 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역 이름에 보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역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역. 샹젤리제에는 드골 대통령 동상도 있고 그 옆에 처칠 동상도 있고 저 1차 세계대전 격전지에 가보면은 1차 세계대전 때 도와주었던 미국의 장군들 동상도 있고 또 전국에 존 F 케네디 스트리트 불바드 뭐 길에 케네디 이름이 붙은 길이 전국에 있습니다. 전국 아마 수백 개 될 겁니다. 이건 더골 대통령이 그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 제클린 케네디 여사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에 그렇게 케네디 이름을 붙이도록 그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골이 2차 세계대전 때 같이 싸웠던 전우이기도 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한번 크게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1960년 초에 파리에서 강대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때 후르시초프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미국이 띄운 U-2기라는 이 정찰기가 소련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졌어요. 이 조종사가 죽지 않았습니다. 생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좋은 선전거리 하나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아주 신랄하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사회를 봤던 사람이 드골이었어요. 드골이 이때 공경에 처한 아이젠하워 편을 듭니다. 후르시초프 보고 뭐라고 그러냐.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흥분하는데 지금 이 순간 소련이 쏘아 올린 첩보 위성이 지금 프랑스 위를 지나가고 있다.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프랑스와 영국 하나는 영미권, 영어 문화권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 문화권입니다. 개성이 다 강합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가치에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의 인권선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온 프랑스의 인권선언, 프랑스 3색기에 적혀 있는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 이 두 개가 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고귀한 문서입니다. 그게 미국과 프랑스의 진정한 우정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트럼프가 프랑스 대통령 사진을 떼고 자유를 말살하는 젊은 독재자, 학살자의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제가 프랑스 사람을 대신해서 흥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